네,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합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제의를 요구해서 국회로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직격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양당의 경선 상황을 비롯한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두 대행이 한덕수 대행하고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입니다. 네. 그래서 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인데 재의결을 합니다. 재의결은 일단 전체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300명이 다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으로 돌아선다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도 이제 리포트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고 그래서 과연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법안에 따라서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통과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어쨌든 대선 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만약에 특검 같은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면 국민의힘한테 결코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 내용 가운데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게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거고 대선 과정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뭉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어떻든 여기서 지금 대선 국면에서 찬성표를 던졌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을 고민해서 아마도 이번에는 표결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이 단결해서 반대 입장을 낼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거 재의결하는 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민주당은 그래서 이걸 패스트트랙에 옮기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다시 이제 통과시켜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가는 방안, 그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동 부의가 되고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경제 관련된 법안, 상법 개정안이죠. 상법 개정안. 요 법안 같은 경우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제 특검법 같은 경우에 상설특검법이 지난번에 통과된 상태인데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압박을 할 거고 이 부분도 만약에 계속 권한대행이 거부를 할 경우에는 이건 헌법재판소에 또 넘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쟁의 심판도 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임명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부분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어떻게 될까요? 방송가에서 관심이 많은. 그런데 방송법 개정안도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죠. 낮아요. 왜냐하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수신료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그렇죠. 법안이죠. 근데 그 법안 플러스에서 이제 다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의 이사 구성 문제나 이런 문제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는 반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지금은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고 권한대행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만약 통과를 시켜놓으면 나중에 이제 정권을 잡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구조로 보면 정권을 잡은 쪽이 유리하게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뺏긴다고 생각하는 측에서 이거 동의 안 하겠죠, 예컨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과연 이걸 동의해 줄까? 민주당은 의지가 있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니까요. 대통령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걸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통과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8개 법안 모두 통과 가능성은 좀 낮게 이렇게 보셨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이제 판면에 이르고 지금 조기 대선 관계로 각 당에서 지금 후보 경선으로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무리한 폭주를 계속 하겠다는 것. 국회의 어떤 입법 정신은 대화 타협. 이것이 국회의 정신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이것을 합의한 겁니까? 합의하지 않고 다수당의 어떤 폭주로 인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다 통과된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권이라는 헌법상의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다시 거부를 한 것을 또다시
이것에 대해서 재의결해서 통과시킨다는 그런 의지가 정말 민주당이 한테는 정말 이렇게 180석 이상의 다수의 의석을 주면은 안 되겠다는 그런 국민적 비판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두 번째는 지금 대선이 사실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8개 법안입니다. 상법 개정안, 방통위, 네. 그리고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서 지금 대선 국면에서 특검에 대해서 온통 대선이라든가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온통 과거를 뒤지는 이런 특검을 발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민주당의 그런 정략적인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부적절하고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금 변동성은 상당히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의원 108명은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네. 한 명도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것이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는 오만한 그런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시 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재의결 상황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 두 사람을 지명한 데 대해서 제기된 헌법 소원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사건,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뭐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일단 효력을 일단 정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행이 과연 이제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일단 효력을 일단 정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어제 이제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한 결정이죠. 왜냐하면 이게 혼란이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본안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효력을 정지시켰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도 일단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대다수의 법리로 보면 헌법 분석하고 예를 들면 뭐 이완규 법제처장이 근무하고 있는 그 법제처의 헌법 주석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임명권이라 함은 이런 겁니다. 소극적 임명권 행사는 국회 추천 몫이 있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그 추천하는 것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니까 그건 소극적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지명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잠시 지금 대통령의 권리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사해요. 지난번에 황교안 전 총리도 권한대행 때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장이 추천한 것만 임명을 했지. 그런 여러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헌재가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본안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동안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혼란이 올 것이고. 권한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이제 모르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지시켜놓고 급하게 정지시킬 이유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안에 가서 잘 따져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겠지만 그 사이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두고 상당히 그 비판의 목소리를 세게 냈더라고요. 뭐 헌재에서 그렇게 가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헌재법 제6조 3항에 보면 임기 만료 전까지 후임자를 지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기에서 현상 변경과 현상 유지 둘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아니고 파면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입니다. 고리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현상 창조가 아니고 현상 유지라 변경 이 모든 것을 권한대행으로 할 수 있다고 헌재법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인사청문회법도 6조 3항에 보면 20일 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요구할 수 있고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지명을 했는데 이 지명에 대해서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해라.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뭐 자기적이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18일이면 이제 이틀 남았습니까?
내일이죠. 내일이죠. 네. 내일이 지나면 예. 사실은 2명의 헌법재판관이 비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네. 임명을 충분히 하고 일단은 지명을 하고 지명과 임명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저는 임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좀 더 본안 판단이 언제 나올지 기다려보고 아니면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냥 임명해도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7인 체제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7인 체제로 해서 거기에서 뭐 6명 이상 청전하면 심리도 가능하고 의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의결 정족수에는 이상이 없는 숫자라고 봅니다. 네, 일단 여기서 이제 그 주목되는 부분은 한덕수 대행의 이제 지명. 이 지명으로 인해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여러 가지로 이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치적인 영향은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명을 뭐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결국 새 정부로 넘어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요 비판적 입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관 3명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추천한 목 그때 임명 안 했잖아요. 그때 헌재가 어떻게 판결했죠? 그거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임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소극적 행위니까. 그건 안 하고 있다가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 입으로. 들으셨잖아요, 같이. 장성호 교수님도 들으셨고. 근데 이제 와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권한이 큰 일을 본인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논리적 모순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태도를 보면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과 180도 다른 행동을 또 하고 있어요. 이러니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저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런 행동을 하는 분이 뭐 대통령 뭐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보면 7명이 있지만 7명으로서 심리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문제 6명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40여 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뽑힙니다. 그 40여 일 동안 그 심리하고 판단을 안 내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나요? 2명이 비어 있다고? 이게 무슨 뭐 1년을 가고 2년이 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대통령이고 이제 선출이 되는데 그때 가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을 가지고 왜 본인이 나서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태도를 보면 지명 철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 당선되고 나면 취임하자마자 철회하고 대통령이 2명을 새롭게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그 후보자를 임명을 안 한 것은 뭐 그때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지만 대통령 대행으로서는 행정지행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안 한 것이고 이제는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는 굴러가야 되고 헌법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거리됐을 때는 대통령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일까지 지명을 안 하면 이것은 또 직무유기로 또 고발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일이 지나서 나서 이제 결론이 있을 때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인사청문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권한 대행의 어떤 뭐 권한 그 한계, 이게 이제 계속해서 좀 논란은 좀 될 것 같군요. 자, 양당의 경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대선을 향한 경선이 본격화됐죠. 민주당은 3명, 국민의힘은 8명으로 압축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제 4명을 먼저 뽑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2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밖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남아있고 계속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도 그걸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요청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출마해서 이제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다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출마한 8명이 열심히 경선에서 올라와서 자기가 이제 후보가 됐는데 마지막 한 번 더 하라. 근데 상대 후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와서 경선을 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본인들은 정말 힘들게 경선 2번, 3번 치러가지고 그 자리에 왔는데 마지막에 원샷으로 다시 경선해라.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처음부터 들어왔어야죠. 경선 과정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모습이 과연 이 국민의힘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꾸 희화하고 국민의힘 경선을. 국민의힘 경선이 자꾸 누가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야. 한덕수가 한 번 더 해야 돼. 이런 한덕수 권한대행 한 번 더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김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의힘 경선은 대단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고 제가 보니까 뭐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나오신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이겨야 되겠다. 한동훈 후보는 이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던데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진흙탕 싸움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이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민주당은 지금 세 명이 나왔잖아요. 3명이 나와서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경선 좀 조용한 경선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이재명 전 대표가 될 거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분이 나와서 2분도 뭐 그런 분위기를 모르고 나왔겠습니까? 그분들도 알고 나온 것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져갈지 그리고 2분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모르죠. 뭐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물론 우리가 예측컨대 이재명 전 대표가 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2분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그런 출마의 경험을 통해서 민주당의 리더로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적으로 이제 조용한 경선이 돼서 좀 흥행에는 조금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흥행이라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흥행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뒤에서 뒤쫓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뭐 예를 들면 이슈도 만들고 이래서 관심을 많이 끌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이제 경쟁을 치열하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같은 진영에서 나온 이슈, 왜냐하면 잘 아니까요. 그 이슈가 나중에 대선 과정에 본선에서 상당히 아픈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재명 전 대표도 지난번 대선에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이게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경선을 뜨겁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심이 다 가는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가운데서 어떤 레이스가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부정적 이미지도 강화될 거라고 보고 이재명 지금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팬심을 가지고서 이재명 지금 전 대표를 지지하면서 따라다닐 가능성이 있어서 흥행도 어느 정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흥행에도 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장 교수님 지금 그 말씀하셨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4명으로 다음 주 20일 화요일에 이제 압축되고 그다음에 2명, 최종 1명. 그래서 최종 1명 결정이 된 이후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같이 또 경선에 또 임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까? 현재로서? 그것은 뭐 지금 실현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억측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을 당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경선 과정이라든가 경선 흥행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세력이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9대 대선 때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보수가 문재인 후보가 41.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 심상정 6%. 그래서 합해보면은 보수를 지지하는 층이 그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연해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자. 그래서 모든 보수 세력을 다 하나로 뭉치자. 어떻게든 뭉쳐야지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것이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분열은 필패다. 이미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 시작됐고
이런 상황에서 1차, 2차, 3차 가서 마지막 후보가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후보가 이제 된 다음에 과거에 97년도 대선 승리 DJP 연합이라는 걸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대중,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가 DJP 연합, DJP 공동 연합을 만들어서 공동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그때 고리가 내각제 개헌이라는 것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DJP 연합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대선 승리 연합을 만들다면 이재명 대표를 넘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수치적인 공학이 형성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이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일단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경선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견제하는 권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롭다 그런 것을 지금 감지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을 위한 이제 하나의 그 승리 전략 이런 부분이라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